25시간 동안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북한 서해안에서 출발해 남한 인천까지. 가족 4명이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한 채 말이죠. GPS도 없었고 제대로 된 해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별과 바람, 그리고 물결의 방향만이 우리의 길잡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탈출을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그리고 실패한 횟수가 한 번이었다는 거죠. 과연 항공군 공병 출신이 어떻게 바다를 건널 생각을 했고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철판을 자르고 붙이는 일을 하죠. 쇳가루가 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작업장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북한에서 공군 공병으로 활주로를 수리하고 막사를 짓던 경험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북한 서해안의 어느 작은 항구 마을.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06년 5월 24일 새벽,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저, 4명이 전부였죠. 배 안에는 물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나침반 하나가 전부였어요. GPS도 없었고 해도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오직 별과 바람, 그리고 물결의 방향만이 우리의 길잡이였죠.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녀석은 겁이 많았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바다를 공부했다. 우리는 반드시 저 남쪽 땅에 도착할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비정에 발각되면, 만약 풍랑을 만나면, 만약 길을 잃으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배가 항구를 떠나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북한 땅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희미하게 보이던 해안선이 이제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해방감,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동무,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아내가 급히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정일까? 아니면 어선일까? 저는 즉시 엔진 출력을 낮추고 배를 섬 그늘 쪽으로 몰았습니다. 모두 엎드려. 움직이지 마.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불빛이 천천히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중국 어선이었어요. 위기를 넘긴 거죠. 휴, 살았네요. 막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고 남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북극성이 우리의 뒤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반대 방향, 그곳이 바로 남쪽이었죠. 사실 이 탈출을 결심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라디오에서 남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계산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로 나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했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만약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텐데.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것도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90년대 중반, 그 끔찍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 더 나빠질 뿐이라고.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억압과 굶주림의 땅이, 앞에는 자유와 희망의 땅이 있었죠. 우리는 노를 젓듯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살아서 남한 땅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아빠, 저기 육지가 보여요. 25시간 후 큰아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만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제가 처음 공군에 입대한 건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저는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김일성 주석님께서 항일발치산 투쟁을 하실 때처럼 저도 조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고 싶었죠. 동무, 우리는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영웅들이요. 정치 장교가 매주 생활총화 시간마다 외쳤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의심하지 않았죠.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공군 공병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활주로를 수리하고 막사를 짓는 거였어요.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자르고 용접하는 일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활주로 위로 우리 전투기들이 날아오르는구나 생각하면 뿌듯했죠. 그런데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 방송이 나오던 날 부대 전체가 통곡의 바다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로 슬펐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안 슬플 수가 있나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 전역을 휩쓴 대기근. 우리는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어요.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했죠. 동무들, 곧 배급이 재개될 것이오. 조금만 참고 견디시오. 중대장이 말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배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중대장 동무, 군인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자 중대장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나도 안다. 박 동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위에서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는데. 그때부터 군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였죠. 20살 청년들이 말라비틀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막사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물 좀. 어느 날 밤, 옆 침상에 누워 있던 후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줬지만 다음날 아침 그 친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19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대 뒷산에 묻었습니다. 관도 없이 그냥 땅에 묻었죠. 묘비도 세울 수 없었어요. 자재가 없었으니까 일해서야 되겠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닌데 군인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1996년 가을, 저는 중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부하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동무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자. 우리 부대 근처에 바다가 있지 않나. 거기서 해산물을 잡아먹고 일부는 장마당에 내다 팔자. 하지만 중대장 동무, 부대를 이탈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한 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활주로 공사를 하러 나간다고 보고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바다로 가는 거야. 어차피 위에서도 뭐라 안 할 거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저는 부하들을 데리고 서해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삼을 잡았어요. 맨손으로 바닷속을 더듬어가며 잡았죠. 그 다음엔 성게, 문어, 낙지까지. 저는 점점 바다에 익숙해졌습니다. 박 중대장, 동무는 물고기처럼 헤엄치는구만. 부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눈을 뜨고 숨을 참는 법을 익혔어요.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바다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 부업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박 중대장, 이번 달에 잘 잡았다며? 나한테 좀 가져다 주게. 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해삼 몇 근을 갖다 바쳤죠. 하지만 다음 달엔 연대장이, 그 다음엔 사단장실 참모가 찾아왔어요. 우리도 좀 나눠주게. 자네 중대가 잘 먹고 산다는 소문이 다 퍼졌어. 처음엔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잡은 것의 절반 이상을 위해 바쳐야 했죠. 이건 착취 아닙니까? 제가 항의하자 대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
부대 이탈해서 장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론 위법이네. 내가 눈 감아준 거야. 불만이 있으면 보위부에 넘기겠나?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중국과의 밀무역이 늘어나면서 먹을 것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사회주의냐? 이게 인민의 나라냐? 밤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수평선 너머를 상상했어요. 저 바다 건너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2002년 어느 봄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온 거죠. 아내와 두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대했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식량을 구해야 했죠. 항만 사업소에서 사람을 뽑는다던데. 거기 지원해보지 그래? 동네 사람이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항만 사업소에 들어갔어요. 주로 하는 일은 부두 시설을 보수하고 선박을 수리하는 거였죠. 군대에서 배운 용접과 목공 기술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형편없었어요. 한 달 일해도 쌀 몇 킬로그램을 사기 힘들 정도였죠. 결국 저는 퇴근 후에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군대 때처럼 해산물을 잡아서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어느 날 밤, 바다에서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입니다. 라디오 소리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 라디오가 아니었죠.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저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 방송과는 확연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억양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죠. 북한 주민 여러분, 남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번 돈은 온전히 본인의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한 방송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방송,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방송이었죠. 다음날 저는 조심스럽게 옆집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쉿. 아저씨가 재빨리 제 입을 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박동무, 들었다면 모른 척 해주게. 제발. 아닙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말하자 아저씨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밤 11시에 우리 집으로 오게. 아무도 없을 때. 다음날 밤 11시. 저는 옆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낡은 라디오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중국에서 밀수입한 거야.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면 치지직 소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KBS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남한 방송이구나. 최근 남한의 평균 월급은 약 200만 원입니다. 이는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0만 원. 그게 얼마야? 북한에서 한 달 일하면 1,000원도 안 되는데? 남한에서는 쌀 10kg을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2만 원에 쌀 10kg.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1kg이 장마당에서 5,000원이 넘었거든요. 거짓말이겠지? 제가 중얼거리자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몇 달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만약 남한 방송이 사실이라면 남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잘 사는 거잖아?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밤 옆집에 가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는 저를 편하게 받아들였죠. 박동무, 자네도 이제 알게 됐군. 우리가 수가 살아왔다는 걸.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권력이지. 권력. 인민들이 진실을 알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거짓말로 세뇌하는 거야.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이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이라크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으로 미군이 참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후세인 정권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뭐가 진짜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은 명확해졌어요. 북한 방송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2004년 제가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방송에서는 탈북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작년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남한으로 왔죠.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이렇게 밝은 곳이 있다니. 탈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물건이 많다니.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바나나 우유, 초콜릿, 라면.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남한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한으로 어떻게 가?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어. 아이들도 평생 이렇게 굶주리며 살 거야. 안 돼. 난 무서워. 중국에서 잡히면 송환되고, 송환되면 우리 가족 다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알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두려움이 이해됐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저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던 아내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저는 매일 밤 아내에게 남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래. 그리고 병원비도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부담이 적대. 정말 아내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죠. 큰애가 내년이면 고등중학교 가는데 여기서 계속 공부시켜봤자 뭐 하겠어. 당 간부 아들들만 좋은 대학 가고 우리 같은 일반 주민 자식들은 평생 공장이나 농장 가는 거 알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해. 특히 바다로 간다고? 그건 미친 짓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계획이 있어. 저는 품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관찰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봐. 경비정은 보통 이 시간대에 이 지역을 순찰해. 하지만 연료가 부족해서 매일 나오지는 못하지. 그리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아예 안 나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관찰했어. 바다에 해산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경비정 움직임을 기록한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공책을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육로로 중국 갈 생각이면 그게 더 위험해. 국경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알잖아.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2005년 여름,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항만사업소에서 일하던 중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박동무, 자네 요즘 바다에서 많이 잡는다며? 예. 아, 예. 조금 잡습니다. 좋아. 그럼 매달 물고기 10kg씩 내게 갖다 주게. 사업소장한테 바쳐야 하거든. 하지만 소장 동무, 뭐, 거절하겠다는 건가? 그럼 자네 해고야. 다른 사람 쓰면 되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착취였어요. 군대에서도 당했고 민간에 나와서도 똑같았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못 참겠어.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에서 다 빼앗아가. 우리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아이들이 동의해야 해. 아이들도 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봐야 해. 다음 날 저녁, 우리 가족은 4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우리 가족이 남한으로 가려고 해. 큰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한요? 어떻게요? 바다로 갈 거야. 배를 타고. 위험하지 않아요?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해. 아주 위험하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미래가 없어. 너희들은 평생 이렇게 굶주리고 감시당하며 살고 싶니?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로운 땅으로 가고 싶니?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는 가고 싶어요. 라디오에서 들은 남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무섭지만 아빠를 믿을게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는 거지? 응,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밀수입한 나침반을 구했어요. 장마당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는 물건이었죠. 이거 얼마요? 글쎄, 달러로 100불. 엄청난 돈이었지만 저는 흥정 없이 샀습니다. 목숨이 걸린 물건인데 값을 깎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작은 배를 하나 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기자 비용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북용이었죠. 저는 몇 달 동안 그 배를 손봤습니다. 엔진을 점검하고 선체를 보강하고 물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어요. 박동무, 그 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멀리 나갈 생각이야? 동네 사람들이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더 깊은 곳에서 고기 잡으려고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저는 시험 항해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밤에 혼자 배를 타고 나가서 조류와 바람을 관찰했어요.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익혔죠. 북극성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 그 반대가 남쪽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외웠습니다. GPS도 없고 제대로 된 해도도 없는 상황에서 별과 나침반이 유일한 길잡이였어요. 2006년 4월, 드디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자. 5월이면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해질 거야. 정말 그때 가는 거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경 경비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탈북 비용도 치솟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4월 25일 밤, 저는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날은 공군절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조금 느슨해진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2006년 4월 25일 밤 10시, 우리 가족은 작은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모두 준비됐지? 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예. 아빠,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막내는 무서운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출발한다. 저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항구를 벗어나자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는 거야. 저는 나침반을 확인하며 남쪽을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북극성을 찾아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죠. 여보,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아.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작아서 큰 파도만 와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쯤 됐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뭐야? 큰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수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비정일 수도 있어. 모두 엎드려. 우리는 재빨리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엔진 출력을
최소로 줄이고 불빛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우리를 발견하지 마. 아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불빛이 천천히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휴,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벽 4시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육지다. 큰아들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 아직 어디인지 모르잖아. 저는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남쪽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저 육지는 연평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보, 저게 남한 땅이야? 아마도 연평도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평도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평도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소문. 진위는 알 수 없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안 돼. 더 남쪽으로 가야 해. 뭐? 왜? 저기가 남한 땅 아니야? 아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만약 연평도면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더 가자. 인천까지 가는 거야.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우리 배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어요. 막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배가 보였어요. 경비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잡히는 거 아니야? 아내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발각되면 1분 내에 따라잡힌다. 우리 배로는 도저히 못 당해. 그럼 돌아가자. 지금 당장. 뭐,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잡히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자진해서 돌아가면 변명의 여지가 있어. 저는 배를 급히 돌렸습니다. 경비정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자 추격을 멈췄어요. 휴,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연평도가 눈앞에 있었는데 돌아와야 했죠.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번 실패한 탈북은 다시 시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경비가 강화될 테니까요. 오전 10시쯤 우리는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고기잡이 나갔다 온 것으로 생각한 거죠. 박동무, 새벽부터 고생이네. 많이 잡았나? 항만사업소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별로. 오늘은 운이 안 좋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운이 안 좋은 날이었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 상태였어요. 여보, 우리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돼.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위험해. 거의 잡힐 뻔했잖아. 이번에 교훈을 얻었어. 낮에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연평도가 아니라 더 남쪽, 인천까지 가야 해. 언제 다시 시도할 건데? 한 달 후, 5월 말쯤. 다음 날 저는 항만사업소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왜 실패했을까? 타이밍이 문제였나? 아니면 루트가 잘못됐나? 일주일 후 평양에서 회의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항만사업소 간부들이 모두 평양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뭐? 왜 갑자기? 몰라.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대.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탈북 시도가 발각된 건 아닐까? 하지만 회의에 가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동무들, 최근 서해 바다에서 밀수가 증가하고 있소. 경비를 강화해야 하오. 다행히 탈북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 강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빨리 다시 시도해야 해. 경비가 더 강해지기 전에
2006년 5월 24일, 우리는 두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지난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치밀하게 준비했죠. 이번에는 낮에 출발한다. 낮에? 미쳤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밤에 가면 경비정 불빛에 쉽게 발각돼. 하지만 낮에는 수많은 어선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어.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낮에 출발해서 섬 뒤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5월 23일 밤, 저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내일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완벽했어요. 안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은폐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이야. 내일 출발하는 거야. 정말? 응. 날씨가 완벽해. 안개가 끼고 파도도 잔잔할 거래. 다음 날 아침 6시. 우리는 평소처럼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고기잡이를 나가고 있었어요. 박동무, 오늘도 나가는구만.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배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오전 9시쯤 우리는 북한령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어선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저는 작은 섬 뒤로 배를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아빠, 배고파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먹자. 우리는 배 안에서 숨죽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쯤 경비정 한 척이 근처를 지나갔어요. 모두 엎드려. 우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섬 그늘에 숨어 있어서 발각되지 않았죠.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꺼내 확인했어요. 좋아. 이제 출발한다. 정말 가는 거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가자. 저는 엔진 시동을 걸고 남쪽을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녁놀이 예쁘네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이게 우리가 북한 땅에서 보는 마지막 저녁놀일지도 몰라.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됐습니다. 저는 별자리를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어요. 북극성이 정확히 우리 뒤쪽에 있었습니다. 좋아. 제대로 가고 있어. 밤 9시쯤 저 멀리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중국 어선들이야. 서해에서 조업하는 배들이지. 제 계획은 중국 어선 무리 사이에 섞여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경비정이 우리를 발견하기 어렵죠. 좋아. 저 어선들 사이로 들어간다. 우리는 중국 어선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불을 켜고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배도 그들 사이에 섞였죠. 완벽해. 이러면 우리를 구별할 수 없을 거야. 밤 11시. 우리는 어선 무리를 벗어나 다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뿐이었죠. 여보, 무섭지 않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계속 배를 몰았어요. 졸음이 쏟아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제가 운전할까요?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빠가 할게. 새벽 3시쯤 막내가 배 밑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뭐? 저는 급히 확인해봤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는 거였죠. 큰애야, 빨리 물을 퍼내. 네, 큰아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러다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야? 아내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진정해. 일단 물을 막아야 해. 저는 헝겊을 찢어서 틈새를 막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었어요.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줄어들었죠. 휴, 이것 좀 봐. 판자가 썩어서 틈이 생긴 거야. 괜찮아? 일단은 막았어. 하지만 계속 물을 퍼내야 해. 큰아들이 쉬지 않고
물을 퍼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겼지만 체력이 소진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기 봐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육지다. 육지야.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몰라. 어디인지 확인해야 해. 새벽 6시. 육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특징을 파악하려 했어요. 저기 부표가 보여. 그리고 양식장도 있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규모의 양식장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설치된 부표들과 그물들. 이건 분명 남한이었어요. 맞아. 여기가 남한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시간의 항해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해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해낸 거야?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이제 우린 자유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2번을 시도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아빠가 우는 건 처음 봐요. 막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사람이니까 울 때가 있지. 저는 눈물을 닦고 배를 계속 몰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죠. 오전 7시쯤 작은 어선 한 척이 우리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나만 어부였어요. 저기요. 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부가 우리를 발견하고 배를 가까이 대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서 왔소? 순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탈북자라고? 북한에서 왔다고? 저희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어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우리 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경에 연락하겠습니다. 10분 후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습니다. 남한의 경비정은 북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깨끗했어요. 여러분,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경대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존댓말이었죠.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인천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 탔습니다. 배 안에는 깨끗한 의자와 난방시설, 그리고 음료수까지 있었어요. 물 드시겠습니까? 대원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마셨어요. 북한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는구나. 아빠, 이거 진짜 공짜예요? 막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공짜인가 봐. 인천항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의료진, 사회복지사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한 시설로 이동했어요. 괜찮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와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 사람인지, 어떻게 왔는지, 간첩이 아닌지 등등을 확인했죠. 서해, 바다로 직접 오신 경우는 드뭅니다. 대단하십니다.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남한의 문화, 법률, 취업 준비 등을 배우실 겁니다. 또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민을 착취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도와준다니.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제공된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깨끗한 방.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린 이제 자유야.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쌀밥, 국, 반찬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매일 나왔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 먹어.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남한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 등등. 여러분,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플라스틱 조각으로 물건을 산다니?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신기한 물건 투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우리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죠. 와, 우리 집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방 2개, 화장실, 부엌.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하지만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나원을 나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여보, 뭘 할 수 있을까? 글쎄, 북한에서 했던 일을 하면 안 될까? 용접이나 배 수리 같은 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건 공병 시절 배운 기술들이었죠. 인천 쪽에 조선소가 많다던데. 거기 가볼까? 다음날 저는 인천의 한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배를 수리하고 만드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무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용접이랑 철판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군 공병으로 일했었고, 제대 후에는 항만 사업소에서 배 수리 일을 했었어요. 아, 탈북하신 분이시군요. 경력이 있으시네요. 직원이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사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력이 있다니 좋네요. 그런데 자격증은 있으세요? 아니요. 북한에서 일한 경력만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따셔야 해요. 여기서는 용접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15년 넘게 용접 일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니. 하지만 일단 보조로 시작하시면서 자격증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급여는 조금 낮지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어요. 일단 일자리가 생긴 게 중요했죠. 첫 출근 날, 저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철판 냄새, 용접 불꽃, 쇳소리.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여기 새로 오신 박 씨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 탈북하신 분이시라며? 반갑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였어요. 계급도 없고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 점심시간엔 같이 밥 먹어요. 근처 식당이 맛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뭐 드실래요? 뭐가 맛있어요? 제육볶음 괜찮아요. 그거 시키세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점심에 먹는다고?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기를 여기서는 점심에 먹는구나. 어때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일한 만큼 정확히 월급을 받고 아무도 착취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북한에서 1년 일해도 못 벌 돈이었어요. 여보, 우리 첫 월급으로 뭐 할까? 글쎄, 아이들 옷 좀 사주고 우리도 필요한 거 사자. 주말에 우리는 가족끼리 백화점에 갔습니다. 처음 가본 백화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와,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옷, 신발,
가방, 장난감. 없는 게 없었죠.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봐. 진짜요? 뭐든지요? 응, 뭐든지. 큰아들은 운동화를, 막내는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아내는 새 옷을 샀고, 저도 작업화를 하나 샀어요. 이게 다 얼마예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여기서는 한 달 월급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편의점이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편의점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선반에는 온갖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응.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저는 바나나 우유를 4개 집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바나나 우유.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막내가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사주마. 그날 밤, 아파트 창문으로 인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동차 불빛, 건물 불빛, 가로등.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아내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정말 잘한 거야.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착취당하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번 돈을 자유롭게 쓰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삶. 아빠, 행복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우리 모두 자유니까. 2007년 5월, 탈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용접 자격증을 땄고 정식 용접공이 됐어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죠. 박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실력이 대단해요. 사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막내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 정말 축하해.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르는 게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가끔 밤에 바다를 보러 갑니다.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려요.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25시간의 항해, 10년의 준비, 2번의 시도, 그리고 마침내 얻은 자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는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저는 지금 인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철판을 자르고 붙이는 일을 하죠. 쇳가루가 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작업장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자유의 땅이니까요.